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양극화 장세가 이어지고 단기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최근 구글발 AI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과 멘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디멘션 투자자문 투자 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그리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경규 대표님과 함께 현 시장의 진짜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꾼 시작합니다. 두 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두 분 한 말씀 주신 것부터 좀 풀고 가죠. 송재경 대표님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를 2026년. 사실 소액 투자자는 의심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요즘 장세가 좀 불안해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늘 요즘에 다니면서 하반기 내내 얘기했던 게 이게 배 아픈 거를 잘 다스려야 예 이제 이게 시장 그래야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든지 이런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의심이 너무 많았던 분들은 올해 하반기 상승세를 거의 못 탔을 확률이 그렇죠.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배가 좀 아픈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가 내년으로 갔을 때 과연 그 의심이 사라질 거냐. 근데 실제로 그 의심을 줬던 게 이 엔비디아, 오픈 AI발 결국은 AI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뭐 이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구글 때문에 좀 풀렸나 싶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의심이 적어도 몇 달은 좀 갈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AI 투자로 지금 모든 경제 성장이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가 성장해줘야만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 성장 하에서 주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의심을 계속하는 와중에 주가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건규 대표님은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변동성은 기회, 유동성 장세 앞두고 주식 모으기 이렇게 주셨는데 네.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예. 것 같아요. 근데 2026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적인 뒷받침이라든지 기업들의 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탄탄한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주식을 사모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투자라는 것이 항상 그 수익만큼의 또 손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 방송 말미에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글발 AI 버블 논란이 완화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진짜 방향이 궁금합니다.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 요인이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장 분위기라기보다는 방향을 잡아가는 장세라는 느낌도 큰데요. 지금 국내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송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 구글의 TPU를 예. 탑재한 그 제미나이 3.0 프로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 원래 시장의 주인공은 실적의 주인공은 엔비디아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정작 그 이후로 엔비디아는 의심의 분초리에 쌓여 있고 정작 이제 구글이 사실은 연초 대비로 놓고 보면 압도적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는 전에는 AI 투자는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제 이거에 싸움을 했었다면 지금부터는 누가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AI 투자를 하느냐로 좀 바뀌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평가의 방식이 좀 더 깐깐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AI 투자에 대해서 그냥 완전한 우상향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원래 우리가 그렸던 그 기울기가 나올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 질문들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결국은 방향성을 잡고 다시 이제 우상향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AI가 화두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규 대표님, 네.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들이 많이 겹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버블 논쟁도 있었지만 사실 그 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인 가격이 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는데 이제 FOMC에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예.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율이 이제 급하게 올랐다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외생 변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꺼번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도 이제 내려가다가 좀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완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지만 1,400원대 중반대 좀 약간 안착화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외부의 이제 변수들이 좀 그래도 바닥을 지나고 좀 회복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이제 공포 지수라든지 이제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수들이 반영되면서 좀 단기 과매도 권역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네. 그러니까 달러라는 유동성 자체 P라고 표현하면은 네.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대표님께서는 12월 1일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꼭 11월 1일이라기보다는 이제 12월 중순 정도까지가 좀 그게 이제 피크가 되고 이제 12월 중순 이후에는 내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QT가 종료된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긴축이 12월 1일 날부로 이제 긴축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러 유동성 자체가 조금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0일부로 해가지고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 이렇게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12월 중순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약간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QT에서 이제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산타랠리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12월은 오히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들면서 산타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벌써 12월 10일 FOMC 금리 내릴 거라고 기정사실화하고 막 움직이는 배팅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는 한 8, 90% 내린다고 했다가 그 FOMC 회의 이후에 쭉 낮아졌다가 지금은 한 50%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관건은 시장이 계속 흔들리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없을 확률이 꽤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좀 구원투수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길 바랄 수도 없고 참 네. 그렇습니다. 자, 송재경 대표님, 지금 달러 움직임에 또 엔화 움직임을 또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2월 달에 산타랠리에 사실은 그 병주고 약주고였죠. 그러니까 네. 10월 말에 FOMC 했을 때만 해도 파월이 뭐 기정사실화하지 마라 금리 인하 뭐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잇따른 연준 이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하루 걸러서 위아래로 출렁이었는데 뭐 가장 마지막은 그래도 이제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CME 와치 툴로 보면 한 80%가 넘는 수준까지는 좀 또 하루 만에 또 끌어올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금리 인하에 목매고 있는 시장 상황이 맞고 아마도 베이지북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파월도 금리 인하 쪽으로 좀 기울어진 거 아닌가? 그 주변에 이제 오른팔 왼팔이라는 사람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그래서 인하 때문에 산타랠리에 대한 결국 그래서 FOMC는
요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생각보다 좀 당겨져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산타레일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소위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호재죠. 반면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BOJ가 있습니다. 근데 BOJ에서 마지막에 금리 인상 원래는 뭐 1월이나 그 이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엔화 약세가 너무 좀 과하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생각보다 많이 좁혀졌습니다. 특히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은 4% 그 근방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예. 있는데 일본 10년물 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차트가 있네요. 즉 검정색 선이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좁혀지는 거거든요. 이제 붉은색 선은 엔달러 환율인데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갖고 같이 항상 보시면 과거의 트렌드를 놓고 보면 똑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는 많이 좁혀졌는데 일본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근데 이러면 통상 과거의 경험상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려왔다는 건 지금 약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왼쪽 축을 보시면 저 밑에 160엔 뭐 이렇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7엔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따로 놀다가 큰 코를 다쳤던 게 불과 1년 전 여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한 달간 시장이 상당히 곤욕을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말리면서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카이치 신임 총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엔화 약세 배팅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일 금리차 축소에 비해서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강하게 반전에 될 수 있는 빌미를 BOJ가 주게 된다면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이렇게 벌어졌던 게 금리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잖아요. 지금 일본은 물가 때문에도 더 올라갈 건데 반면에 엔화 약세가 지속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 강세 반전이 결국은 또 다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두려움을 낼 것인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BOJ가 이게 약간 이제 히어로와 빌런이 있으면 이번 FOMC는 히어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네. BOJ는 빌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측면이 그게 또 합치면 연말계로 있다는 게 그렇죠. 조금 좀 찜찜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산타는 미리 왔다 가고 그다음에 왔다 간 다음에는 지금 FOMC 다음에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시장 분위기, 시장에서는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할 거 없이 AI 거품론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이 구글의 AI 칩, TPU라고 하는 그리고 제미나이 3.0이었는데요. 이것이 AI 버블 논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확실히 투자 심리를 되돌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시장에 그러니까 9월까지만 해도 잘 기억해 보시면 9월 달은 AI가 모든 거를 그 정복하던 때였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하루 걸러서 누군가 만나갖고 대형 계약을 맺으면 비상장인 오픈 AI 주가는 못 올라가니까 상장 기업인 오라클 올라가고 뭐 또 뭐였죠? 몇 군데가 다 올라갔던 것 우리나라도 같은데요. 왔다 가면서 또 그렇죠. 있었죠. 예,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만나고 주가 올리고 뭐 어쨌든 샘 알트먼이 만나주기만 하고 또 대형 계약만 맺기만 하면은 주가가 급등하던 시절이었는데 9월 달까지. 근데 이제 10월 달 이후에 서서히 시장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비트코인이 말렸던 거, 달러 유동성이 말리기 시작하면서 이 채권, 주식 투자자들은 아직도 이제 마음이 뜨거운데 채권 투자자들은 조금 식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오라클을 비롯해서 지금 빚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AI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대규모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CDS 스프레드, 그러니까 CDS는 소위 이제 신용 부도 수합이라고 합니다. 크레딧 디폴트 수합인데 혹시 부도 나면 상대방이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에 그 사이에 나한테
보험료를 내. 그게 네. 이제 사실 이제 CDS 스프레드인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금 오라클의 5년물 CDS 신용부도 수합의 스프레드가 지금 그 오렌지색인데 급등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거의 120bp, 1.1%까지 올라가면서 그 투자 등급 회사채, 오라클도 투자 등급 회사채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평균 CDS 스프레드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엄청난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코어위브 같은 회사는 저게 거의 680bp, 거의 7% 가까운 네. 지금 그건 부도 거의 뭐 그냥 큰일 날기 직전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뭐 한두 개만 삐끗해도, 삐뚤려도 예. 부도날 수 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AI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미국이 그거 아니었으면 올해 역성장했을 거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려다 보니까 빚을 많이 냈어야 돼서 그래서 지난 10년간 소위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빚 냈던 것의 평균적인 것이 연에 한 340억 달러 정도 됐는데 네. 올해 들어서 특히 8, 9, 10월만 해도 1,000억 달러가 넘는 거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빚을 냈고 이것이 내년으로 갈수록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픈 AI는 비상장이라 우리가 못 보는데 이 회사를 프락시를 요즘 다 누가 보냐면 소프트뱅크 주가하고 CDS를 봅니다. 그 정확히 주가는 지금 거의 한 40% 빠졌고 그다음 CDS 스프레드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라클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거기는 지금 모든 거를 이런 표현을 좀 몰빵을 하는 거거든요. 오픈 AI에.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이 안에서도 결국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되면서 AI 투자되고 성과를 내는 구글 쪽 구글 진영에서는 주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오픈 AI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소위 이제 구글 진영이라고 있는 녹색선은 지금 소위 지난주 이후부터는 급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반면에 오픈 AI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기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 코어웨이브 이런 데들의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주 목요일 수준에서는 살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AI 많이 투자한다고 주가를 하늘로 저 달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깐깐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말해준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구글이 힘을 내면서 오픈 AI, 그 엔비디아, 이 소위 말하는 GPU 진영 독주에서 이제는 TPU 진영이 형성돼서 경쟁 구도가 뚜렷합니다. 이것이 AI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그 GPU는 상당히 뭐랄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줄을 서서 사가느라고 지금 그때도 실적 발표 때 그랬죠. 차트를 안에 다 못 그릴 정도로 지금 주문이 밀려 있다. 뭐 이런 식의 멋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알파벳, 구글이 지난 10년간 열심히 준비해온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자체 소위 맞춤형 자체 개발 칩이죠. AI 가속기인데 이게 이제 7번째 버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 버전은 확실하게 전보다 성과가 좋아지면서 성과가 이제 같은 값이면 GPU보다 거의 50%에서 한 3배까지도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정말로 이제 한 GPU에 들일 비용의 한 절반에서 한 4분의 1만 들여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가성비 좋은 칩이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은 저걸로 돈을 벌겠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심지어 그래서 경쟁에 가깝다고 보는 다른 데들, 메타 같은 데도 이제 드디어 TPU를 써야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엔트로픽이라고 오픈 AI의 챗GPT와 가장 경쟁을 많은 우리 클로우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엔트로픽도 이미 저 TPU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TPU라는 것이 나오면서 GPU, 엔비디아 GPU 독점 체제가 확실히 이전보다는 약화되겠구나. 그러면 그들이 70% 이상의 엄청난 고마진을 누리던 시절이 점점점 약화될 수 있겠네라는 이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차트 주가 차트의 확실한 그런 차별성을
주는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영업이익률이 70%에 육박한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마진 사업이었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건규 대표님도 또 인사이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AI 버블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좀 불필요하다라고 지금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픈 AI가 치고 나가고 있고 선두주자인 건 맞긴 하지만 후발주자들의 면모를 보면은 뭐 구글, 테슬라, 뭐 페이스북 이렇게 쟁쟁한 회사들이거든요. 쟁쟁하죠. 네. 근데 이제 AI 버블이 꺼지려고 하면은 결국엔 누군가가 승자가 나와가지고 후발주자가 이제 없어져야지 이게 과잉 투자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들이 너무나 센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과잉 투자가 되어 많은 투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꺼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버블 논란을 이렇게 뭐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나. 지금은 버블이 있을지언정 그게 꺼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최근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가장 치고 나가고 있는데 예. 이제 구글에서 이야기한 거는 6개월마다 이제 컴퓨팅 용량을 이제 2배씩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5년간 1000배 컴퓨팅 용량을 1000배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투자 규모가 더 확대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그림에 1년 전과 지금 오늘 현재 그 네. 붉은색으로 표시된 네, 그게 이제 이게 바로 그 제미나이죠. 구글의 제미나이 네.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점유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지금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더 강력한 놈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픈 AI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자금 소싱이라는 부분이 되게 필요했던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프라도 많이 갖고 있고 자금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지금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거는 오픈 AI가 치고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투자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들이 그냥 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네. 여전히 돈을 버는 그 경쟁자들이 만만한 애들이 뛰어들었으니까 아니 결코 애들이 만만하지 않죠. 다 뛰어들었기 네. 때문에 이런 AI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거기다 또 최근 시장에서는 AI 버블 논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물론 남아 있는데 실제 AI 수요가 정말 폭발하면서 좀 약간 수그러드는 느낌도 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뭐 학습 시장, 이렇게 추론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학습은 이제 데이터로 이제 그 기초적인 데이터를 쌓는 부분이 학습 시장이고 그때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한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론 시장으로 갔을 때는 이게 서비스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 시장이 됐을 때 시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 내지는 좀 퀘스천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8월 달에 그런 퀘스천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데이터 소모량이 서비스로 갔을 때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는 부분을 확인이 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HBM, 고부가치 D램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D램하고 낸드 소모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D램 가격이 D램하고 낸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더 반가운 일이 생겼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AI 수요에 대해서 지금은 확신의 단계로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더 수혜 폭이 더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GPU 진영과 TPU 진영이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는 뭐 그동안 뭐 쇼티지 얘기까지 나오고 막 이런 네.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약간 논란이 됐던 게 이제 TPU가 됐을 때는 D램 탑재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약간 오해일 수 있는 게 TPU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HM을 동일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탑재량도 내년 후년까지 했을 때 2배 이상씩 다 증가하는 걸로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PU가 아니라 TPU로 간다고 하더라도 D램 탑재량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제 협상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에이직 업체들한테 갈수록 우리나라 HBM
똑같은 HBM 판매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PU로 갔을 때는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약간은 탑재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오해이고 오히려 탑재량도 증가하면서 마진도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에 영업이익 100조 단위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네.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양사 모두 100조를 가긴 어렵고요. 그리고 내년에 100조 가긴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후년 정도 봤을 때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100조를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죠. 어떤 기업이 구체적으로 수혜를 보게 될지. 이제 반도체 공정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HBM도 있고 파운드리, 뭐 패키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밸류체인상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 반도체 기판이 더 용량이 더 커지고 예. 두꺼워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면적의 기판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HBM뿐만 아니라 내년 됐을 때 뭐 소캠2라든지 아니면 GDDR7이라든지 이런 이제 반도체 영역도 되게 다변화되고 고부가치 반도체 제품들이 그러니까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기판 업체들이 더 비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기판 업체들의 이제 영업 마진의 영업 레버리지가 가장 IT 업체들 중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AI 거품론에 정말 일희비하고 많이 의심을 가졌던 불안해했던 그런 우려는 좀 많이 수그러들면서 또 반대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우리가 반도체 갖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뭔가 좀 더 내년 후년에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11월 마지막 장이고 다음 주부터는 12월 장입니다. 이게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데 정말 이 불안감 속에 또 기대감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을 앞둔 지금 시점에 올해 여기까지 시장으로 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배 아픈 걸 참아야 했던.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배가 아픕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 특히 이제 개별 종목에 강하셨던 분들이 이번 장에서는 그렇게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시장 수익률만 따라가도 정말 대박 나는 네,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에 일반 펀드들 중에 그러니까 아예 그 소위 이제 의무적으로 시장의 90% 가까이를 꼭 코스피에 넣어야 되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런 펀드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을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갖춰져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개별 종목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코스닥 종목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제 한 해였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지금 좀 뭐랄까 비투 또 좀 많이 하시고 이게 좀 힘 하셨다가 지금 11월 달 들어 조정 오면서 더 힘들어지신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좀 뭐랄까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천천히 끝까지 가야만 이제 토끼를 이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글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엔비디아를 앞서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이 배 아픈 걸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내년 또 장에서 또 올해는 좀 덜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건규 대표님은 이제 한 달 남은 네. 올해 장 어떻게 회고를 하십니까? 확실히 올해 장에 느꼈던 거는 하락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승도 예측하기 예. 어렵다. 이런 이렇게 갈 줄 부분들을 몰랐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제기가 되면서 오히려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는 주가가 좀 빨리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마켓 타이밍,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좋으니까 팔고 좋아질 때 사야지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런 투자자라고 하면 올해 수익을 다 내기 어려웠을 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서 생각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섣불리 타이밍을 잡거나 어떤 내가 저점에 잡을 수 있거나 고점에 팔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은 좀 가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 전에 이건규 대표님과 이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올해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네. 시장 수익률만 미트를 해도 네. 상위 10%에 달할 퍼포먼스가 나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알 수가 있어야죠. 내년에도 또 똑같이 시장만 따라가면 되는가?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장이 정말 특별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수의 상승폭도 컸지만 컸죠. 또 한 가지 부분은 주도 업종하고 소외 업종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나타났던 예.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이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수 상승에 비해서 큰 이득을 재미를 보지 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내년의 장세까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주도주는 가고 소외주는 못 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모여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거나 주가가 안 오른 부분들을 계속 홀딩하고 가져가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년에 어닝 모멘텀을 보면은 소외주들의 어닝 모멘텀이 되게 약하고 주도주들의 어닝 모멘텀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내 주식이 안 올랐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막연하게 오르겠거니라는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내년에 어닝 모멘텀이라든지 주가 상승 모멘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어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송재영 대표님께서는 올해 핵심 포인트 뭐 이렇게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수 결국은 워렌 버핏이 자기 와이프한테 투자 조언을 했던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수에 투자해라. 결국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돈을 지수에 장기 투자해라. 정확한 표현은. 아니 그게 미국 시장에서야 그게 우리가 그 경험상으로 이제 그게 맞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장은 그동안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부 기조가의 법으로 사실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꾸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 사례를 저는 일본에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2012년에 그 아베 전 총리가 사실은 그때부터 세계의 화살하면서 시작해서 그 이후로 그 니케이 225 기준으로 거의 4배 올랐고요. 그렇죠. 그 달러 기준으로도 2배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 그냥 우상향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지금 당시의 그런 변화처럼 우리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도 지수 레벨에서 우상향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소위 이제 보통 이렇게 영어로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수에 나의 많은 자산 비중을 넣어놓고 지수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위 이제 본인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있거나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것을 이게 그 소위 위성 전략이라고 있죠. 예. 거기다가 소위 엣지를 주는 방점을 주는 이런 식의 투자를 우리 개인 투자들도 너무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거를 1년 전에 알았더라면 뭐 코스피 200 지수 추정하는 ETF 사놓고 그냥 잠 편하게 잤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나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방향성이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아직 한 달 남았지만 내년 어떤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내년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시장에서는 지금 FOMC가 12월 달 있고 또 12월 안에 의장 후보를 좀 발표한다는 거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푸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뭐 이제 이것이 사실 시장의 기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한번 펼치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남은 가장 큰 변화는 배당 분리 과세가 이제 도입이 마무리되고 결국 자사주 의무 소각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큰 재료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부상되는 이제 그런 내년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사실은 이제 배당 관련된 투자 자체는 실제로는 내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내후년도에 이제 첫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마 선취매가 이번 12월 전후부터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그렇겠죠. 같고요. 예. 그렇게 놓고 보자면 배당 분리과세와 관련된 고배당 종목들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장세가 분명 열릴 수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기 대표님은 어떻게 내년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 되게 반영되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큰 틀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꽃을 피우고 마무리되는 국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상법 개정 끝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입법화 될 예정이고요. 말씀 주셨듯이 분리과세도 시행이 되고 한다고 봤을 때는 밸류업과 관련된 것들이 그냥 꽃을 피우는 시기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정책들이 차분히 준비되어 왔고 그것들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 돼서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는 구간이 이제 내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이제 반도체라는 업종이 어닝 모멘텀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가장 센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이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이익의 반영성이 내년에 너무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기업의 어닝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을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내년에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QE 그리고 혹은 돈을 푸는 확대 정책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정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그 완성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멘텀으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한국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글로벌 상위권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 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디램 가격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고정 가격이 올라야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익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했고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그리고 내년 연간까지도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디램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의 이익 성장은 거의 확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H뱅 가격을 과연 내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확정된 부분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SK하이닉스가 내년에 HBM 가격을 50% 올리기로 했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 디램에 대해서 최대 60%까지 올리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거의 뭐 확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4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때 오른 가격이 내년 연간으로 적용될 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이 강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보이거나 좀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꽉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장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률을 실제로 끌어올릴 업종을 꼽는다면 뭐 결국 반도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가장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익이 좋았던 업종들,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던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내년 어닝 모멘텀이 되게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닝 모멘텀을 보였던 업종들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림에 나오네요. 지금 네. 뭐 앞에 그냥 압도적으로 그 빨간색이 길게 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어닝 모멘텀이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해서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방원이라는 업종에서 이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이제 IT로 이제 바통 터치가 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수주 잔고도 많고 향후에 이익 안정성도 높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해외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주가 정말 나올지 혹은 그게 얼마만큼 반영될지 부분은 계속 검증하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주가가 오르고 좀 하반기 때 부진했던 부분이 내년까지도 좀 약간 조심스러운 모습을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부터 실적으로 해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은 IT가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밸류업 관련한 이 정책 모멘텀과 그다음에 이익 증가라는 이 EPS 관련한 이런 모멘텀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그런 방향성을 띌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잠깐 두 건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클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송재용 대표님께 여쭤봤네요. 반도체 주요 종목들이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참 안 들고 있으면 답답하고 고민스러운 예.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막상 손이 안 가요. 네, 이게 보통 그게 왜냐면은 고민했었던 가격은 저 아래에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가격을 지나서 올라가면은 정작 못 사게 되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투자하셨는 분들은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건데 오늘을 항상 매일매일이 첫날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 배운 얘기인데 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하지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에 사실은 어쨌든 그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반도체 부분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항상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은 저는 유효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내년도 이제 상반기쯤에 뭐가 이제 단 하나 저도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중국 메모리 업체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한 2주 전인가에 중국에서 그 반도체 대의 했을 때. 그 창신 같은 데서도 이제 DDR5 최신 거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밀렸었던 게 그러니까 그때 중국 메모리 범용 메모리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고생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이제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중국이 얼마나 그것을 양산해 낼 수 있느냐는 같이 한번 늘 예의주시하시면서 반도체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생각하면서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 아무튼 뭐 손이 안 가는 그거를 하루하루 매일 리셋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건규 대표님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빅테크들 자체 칩 경쟁 뭐 이런 것들이 공급 부족, 쇼티지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말씀하신 질문 주신 분도 그런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좀 더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설비 증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고부가가치 반도체 HBM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레거시 DRAM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봤을 때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거의 증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중국의 뭐 CXMT라는 메모리 업체가
과연 뭐 얼마만큼의 수율을 잡고 DDR5를 생산할 것이냐가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삼성하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HBM에 대한 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존 D램과 낸드에 대한 투자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DDR5, CXMT의 DDR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흐트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추론 시장, 서비스 시장으로 가면서 낸드나 D램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투자 매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면은 부담스럽겠지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PAR이라든지 예. 이런 투자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되게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닝 모멘텀도 내년 후년 봤을 때 가장 세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보고 밸류에이션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의 평균 수준에서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고,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주가도 움직이지만 이익도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잠시 깜빡깜빡 잊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본다면은 밸류에이션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홍스라고 아이디 쓰시는 분 이건기 대표님께 여쭤보네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궁금한데 이럴 때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과거는 좀 잊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뭐 2000 중반 때 뭐 샀다고 하면은 지금 뭐 걱정할 게 없겠죠. 그냥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들고 가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뭐 정책적인 기대감이라든지 기업의 어닝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의 주가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빠지면 어떻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은 내년에 큰 그림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지수 5,000포인트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가시성이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4,000에 들어가든 3,800이든 4,200에 들어가든 사실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못 사버리면은 그 부분을 아예 놓치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피곤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들어갈 만한 위치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수만 보면 참 거기서 착시를 느끼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목, 어떤 섹터는 뭐 한 지수가 한 10,000쯤 가 있고 어떤 섹터는 여전히 뭐 1,000에서 머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너무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도, 그런 용기도 좀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송재영 대표님 배당 모멘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이런 그 배당 이슈가 제기됐을 때 어떤 업종이나 어떤 섹터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배당으로 들어올 일단 돈 자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배당 분리과세라는 효과가 어떤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소위 그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이신 분들은 바로 뼈저리게 느낄 텐데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넘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절세하는지 엄청 늘 머리를 그렇죠. 싸매시고, 또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 사실 이자같이 안정적인 걸로 살고 싶은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넘으면 너무 돈을 많이 세금을 떼어가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배당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는 떼어내서 저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와 관련된 금액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좀 이자 소득과 관련된 세금 낸 게 한 10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자 배당 소득. 네네, 이걸 환산을 해보면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적게는 한 200조에서 많게는 한 400조까지 됩니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이제는 막 이자 관련된 자산에 투자되다가 이제는 배당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큰 물꼬가 바뀌는 시장이 온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년부터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정말로 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배당을
1년에 연말에 일시 한 방에 주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연말에 딱 배당 끝나고 그다음 3월, 4월 달에 나오는 한 번 주는 데가 있고 분기, 반기 배당하는 그렇죠. 데들이 있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배당 업종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일시에 한 방에 주는 데는 보험, 증권, 유틸리티 뭐 이런 데들이 예. 일시에 한 방에 주고요. 좀 이렇게 나눠서 주는 데들이 은행 지주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은행 지주사는 좀 장기적으로 선호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당장 이런 것들은 보험, 증권,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말 배당 낙전에 반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것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장기 투자를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배당 모멘텀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지금 여전히 시장에는 기대감 못지않게 불안감도 공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건규 대표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주식시장은 오히려 노이즈가 있고 변동성이 있을 때 투자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다 좋다고 얘기하는 시점은 오히려 꼭질 오히려 확률이 팔 때죠. 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노이즈가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은 용기 내고 들어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장기적인 호흡으로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재영 대표님도. 예, 전 100% 말씀 지금 대표님 말씀 동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달러 웨이티드 에버리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달러 웨이티드 예, 에버리지.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분할 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들 하면은 제일 쉬운 게 주수로 난 매주 한 주씩 사야지, 두 주씩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변동성에서 빠질 때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해야 빠질 때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액으로 나눠서 매주든 매달이든 꾸준히 분할해서 사 들어가시면 아까 그런 단기 변동성이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빠졌을 때 내가 더 많이 사면서 상승했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꼭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매달 10주씩 사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딱 놓고 그거를 그 금액에 맞춰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열 몇 주를 사는 거고 맞습니다. 주가가 올랐을 때는 또 좀 열 주보다 적게 사는 맞습니다. 거 이런 거죠.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가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건 뭐 여전한 것 같고 불안 속에서 오히려 또 기회가 있고 확신 속에서 오히려 더 위험한 그 리스크가 있다는 점 우리 또 한번 일깨우게 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시장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듯이 불안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한번 강조드리게 되는데요. 부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두려움보다는 원칙을 그리고 조급함보다는 긴 안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